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에 외신에서 집값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엄청난 돌발악재가 터졌습니다. 코로나와 러우 전쟁 장기화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고물가, 공급망 세 가지 문제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엄청난 돌발악재 금리 인상보다 센 것이 왔다. 여기 보시면 경제 위기 탱크가 지금 러시아 탱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 완전 짓밟고 있는데 생각보다 세계 군사력 2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 문제에 코로나 문제까지 이게 바로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어요. 집값 아주 심각한 상황 세 가지 요인. 매파, 파월발 자산시장 태풍이 불까요? 지금 미국도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어요. 지금 결국 집값 50% 폭락한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해외에서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제 본다면 집값 대폭락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자, 매수 실종 거래 절벽 거의 같은 말이죠.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이게 1, 2년 가게 되면 그냥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집값이.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금 세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 절벽이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수자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추락적이 강하겠죠. 옛날에는 매물이 없었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매수자들이 실종돼 버렸어요. 자, 매수자 전국적으로 장기간 급감했습니다. 이제 살 사람들은 많이 산 거죠. 거래량 2012년 폭락장보다 심각. 2012, 13년이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서울이 3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거래가 없어요. 무주택자 가격, 거품 가격이 또 부담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비싼 아파트를 살 능력도 안 되지만 또 사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또 한 가지는 청약을 앞으로 계속 이제 시도해 볼 겁니다. 왜냐? 공급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집값 폭락의 1번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바로 이 금융 제재 때문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빅스텝 22년 금리를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사실상 0%대인 금리를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빅스텝을 밟아야겠죠. 0.5나 0.75까지 끌어올렸을 때 뭐 6번 정도 올린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아마 뛰어넘을 것 같아요. 대출금리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가 심각해져요. 우리나라도 이미 4에서 8% 수준이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서프라이 모기지론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죠. DSR 제한, 연끌 불능. 당연히 DSR 제한을 주니까 연끌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또한 이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집값이 뛰어가지고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갭 차이도 불리해요. 세 번째는 정책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공급 확대다. 즉 지금 인수위 그냥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속도 조절,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속도 조절 해야만이 집값을 잡을 거다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사실상 선공급 후 제한을 이제 제한됐던 것을 풀어주는 거, 규제 완화.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변화되고 또 물량으로 계속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공급 대책 강화, 후 부동산 규제 완화, 전국 단위 250만 채 어마어마한 물량을 앞으로 계속 공급하겠다. 특히 다음 달부터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주택 물량 이제 아마 중과세 완화가 될 텐데 뭐 잔금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막 쏟아내겠죠. 4월부터 현재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팔면 난리 나거든요. 다주택자들.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물량이 터지면 급매 경쟁을 하겠죠. 자기들끼리. 부동산 매수 판단에서 꼭 기억할 것들이 뭐냐? 자, 보세요. 자, 부동산 매수 판단에서
자본 조건. 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집 사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청약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이건 진짜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그 집을 접근하면 안 되죠? 무려 본인이 분양을 받던 매수를 하든 무려 이 8가지 조건은 다 판단해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걸 잡을까요 말까요를 판단해야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뛰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쭉 추락하는 쪽으로 갈 거니까. 자, 먼저 볼까요? 자본 조건, 자본금, 연봉, 대출. 두 번째, 청약 조건, 특공, 가점,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내가 돈이 자본금이 얼마냐, 연봉을 어떻게 되고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청약 조건, 특공, 가점, 이 점수가 어느 정도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타이밍 선정, 지금 부동산이 매수하는 게 맞느냐, 부동산 흐름이 어떻냐, 그리고 가격 면에서 지금 거품이 심하냐 아니면 싸냐, 입지 선택, 서울, 수도권, 지방 또는 여기에서도 어디를 잡아야 하느냐, 방법 선택, 청약을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기타 뭐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선택, 자, 아파트를 할까 아니면 돈에 맞게 비아파트를 할까 아니면 기타 다른 걸 잡을까, 발전성 판단, 이게 지금 호재가 어느 정도고 호재 반영이 얼마나 됐고 또 미래 입지가 이게 좋아지는 곳이냐 안 좋아지는 곳이냐, 마지막으로 투자성 판단.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거주는 말 아예 X 치세요. 처음에는 실거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실거주로 집을 잡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자, 투자. 결국은 투자로 가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나만 거지되는데, 실거주를 하더라도 딱 이 아파트 하지 말고 그 근처 구 단위로 좀 보세요. 넓게. 그렇게 보셔갖고 저평가를 잡아야지. 한국 최악의 복합 위험성,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에 성장률이 이제 많아서 올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보다 더 GDP가 높은 나라들보다 좀 경제 성장률이 낮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계속 치고 가야 하는데 조건이 너무 안 좋아졌죠. 전쟁도 터졌지. 그 다음에 중국이 봉쇄하는 바람에 공급망도 문제가 생겼지. 여러 가지.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긴급 모임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한국 최악의 위기, 먼저 고물가, 저성장, 공급망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복합위기라고 하죠. 자, 고물가, 저성장, 뭐 스태그플레이션, 여기 보면 IMF 물가 3%가 4.0으로 상향됐어요. 이미 4.0 넘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상향됐고, 이것도 주택이 제외됐어요. 빠지면 6%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엄청납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자, 여기에서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상승. 결국은 물가 폭등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 상태가 좀만 더 지속되게 되면 이게 서민들부터, 저소득 서민들부터 아주 큰 타격을 받겠죠. 퍼펙트 스톰. 즉, 안 좋은 것들이 지금 한 10가지는 겹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금리 인상. 이게 바로 서민층의 위기를 가져온다. 두 번째, 저성장. IMF 성장률이요, 3%에서 2.5. 이건 진짜 충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3, 4% 성장을 해요. 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들 다른 나라도 이제 회복한 상황인데 이거는 충격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일본 짱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내세울 게 딱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일본보다 높다는 거. 일본이 망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형편없어요. 아베 참패. 그런데 그 자랑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 IMF가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이게 심각해요. 25% 교역국 중국 침체되고요. 중국과의 교역 물량이 25%예요.
중국이 침체된 데다가 잠재 성장률은 또 0%. 뭔 말이냐.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생산 인구도 주는 데다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집값 대폭락을 유도합니다. 아까는 서민층 위기인데 이번에는 집값 대폭락. 세 번째, 공급망. 원유, 원자재, 곡물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걸 어디에다가 이제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데 대체지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뭐 미국에서 해주겠다 원유 같은 것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 30.6% 비중이 있는데 중국이 이게 여기 이렇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원자재를. 그런데 이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음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가 붕괴되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어려움이 이게 단기가 아니라 푸틴이 장기적으로 지금 전쟁을 끌고 감으로써 아마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로나도 지금 우리만 이렇게 지금 뭐 이게 해제를 좀 했다고 하는 거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코로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률은 급락. 이제 전 세계 디폴트 위기가 높아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볼까요? 신흥국가라고 좋은 말로 신흥국이고 나쁜 말로는 개발도상국. 예전에는 뭐 후진국 그랬는데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 좀 경제 성장률이 처지는 나라들 도미노 디폴트 위기 이걸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예전에 IMF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가 터지기 전에 동남아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신흥국가들이 그때 터지면서 연쇄 반응이 작용된 거예요. 세계 경제의 건전성 흔든다고 아예 나오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영향력은 적을지 몰라도 이런 게 워낙 심하고 또 이런 나라들이 놀랍게도 중국과 관련돼서 1대1로라고 아시죠? 실크로드. 중국한테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중국은 달러도 부족한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자, 위기의 원인. 전 세계 디폴트 위기의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근본 원인. 디폴트 원인. 그럼 디폴트가 되는 원인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원유, 원자재, 물가가 폭등되고 플러스 빚이 많은 나라들인데 신흥국가들이 부채 상환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 디폴트,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돼요. 여기에다가 주요 국가인 미국은 금리가 인상될 거고 중국은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될 거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화가 돼가지고 디폴트 각종 원자재 공급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죠. 주요 국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제 중심 국가들 보면 미국 금리 인상 플러스 긴축 정책 주식과 부동산이 붕괴되고 지금 미국도 2008년 어게인 2008년이 또 올 수 있어요. 2007년 서브프라임 무기지론이 또 올 수 있다고요. 미국. 근데 미국 집값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싸요. 우리나라 GDP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잘 사는데 지금 더 싸다고요. 그렇게 뛰었는데도. 근데 미국도 지금 분기를 걱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유럽 선진국 저성장, 고물가, 공급망 이건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주로 선진국가들이 다 공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일본 지금 엔화 아주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만한 거죠. 자만했어요. 자기 나라가 뭐 최고인 줄 알고 그냥 1억 2,500이나 되는 국민들이 받쳐준 거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아날로그 국가가. 그러면 일본도 지금 금융위기 문제가 있어요. 자, 중국 경제 침체 플러스 달러 부족 1대1로 부채 심각. 지금 어느 나라 안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제가 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뉴스를.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 경제 제재로 파탄되고 사실상 디폴트. 자, 신흥국가도 심각합니다. 스리랑카 이미 선언했어요. 디폴트를. 주변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위험한 국가가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준위험 국가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가봉, 앙골라 이런 나라들만 있겠습니까? 뭐 에티오피아 등등등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다 심각하죠. 10년 전 대폭등, 대폭락과 지금이 너무 닮았습니다. 자, 불길하다. 집값 폭락 시작된 2007년과 닮았다. 이때는 꼭지 찍었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10년으로 잡는 거죠. 2010년부터 뭐
15년? 여기 보세요. 2005년에서 2015년. 이때 이제 5, 6, 7, 8, 9, 10까지는 올랐다고 치고 11년부터 떨어졌다고 치고 자 15년부터 25년 15년부터 21년까지는 뛰었다고 치고 22년부터 이제 25년 그 뒤로 떨어진다고 쳤을 때 너무나 닮았어요. 볼까요? 기간 상승 하락 2005년에서 9년 상승 2010에서 14 하락 15에서 21년 올랐죠? 문재인 정부 때 22년에서 25년 이제 앞으로인데 하락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상승 지역은 이때는 버블7 수도권 주요 지역 위주로만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수도권, 광역시, 전국 다 폭등해 버렸습니다. 다 폭등해 버렸어요. 떨어질 때는 이제 폭락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전에는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전국이 다 위험해요. 경제 위기 폭등, 미국 경제 위기 폭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폭등, 코로나 위기 폭락으로 갈 겁니다. 코로나 위기 플러스 러시아 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뛰어버리고 세금 걷는 바람에 정권 교체. 이번에도 똑같아요. 집값 폭등, 세금에 환장하다 정권 교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을 했어요. 이번도 너무 닮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하는데 윤석열 이제 당선인은 아마 폭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뭐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상황에서 지금은 처음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처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에서 뭐 하나 안 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무진장이 뛰었습니다. 뛴 정도가 아니에요. 대폭등했었어요. 당선인 시절에.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조금 강남 위주로 뛰고 지금 서울이 0%잖아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된 후까지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실종, 집값 폭등, 세금, 정권교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래도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죠. 신도시 건설도 꼭 닮았어요. 공급 부족이 팽배하는 바람에 2기 신도시 10년 동안 폭탄이 터졌고 여기 보세요. 신도시 건설 공급 부족 팽배하는 바람에 이제 3기 신도시 10년 동안 폭탄 터질 거예요. 한 60군데. 더 많아요. 2기보다. 자, 폭등 폭락률 따져봤더니 그때는 0에 안 뛴 것부터 3배까지 뛴 것. 즉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게 0에서 60% 폭락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자, 2배부터 6배. 안 뛴 거 없어요. 지금 다 뛰었어요. 2배에서 6배. 벌써 더블 폭등한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더블로 20에서 80% 폭락. 비교도 안 됩니다.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요. 진짜 곡소리 나요. 곡소리. 세종시 그 짧은 기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도 40% 매물 내놔도 안 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서울이라고 다를 거 있는 줄 아세요? 자, 중국 러시아 쌍끌이 위기. 아까 했던 말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를 한번 뽑아봤는데 세계 성장 바토막. 특히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중국 곡물 원유 비상, 물가 상승, 경제 침체. 특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가 급강하해서 지금 5%도 붕괴될 위험에 있다. 봉쇄 정책까지 써가지고 스스로 자승자박을 한 거죠. 후유증이 지금 커지고 있고 경제위기 노출, 러시아, 러우 전쟁 장기화되면서 황폐화, 국제적 제재로 스스로 고립당한 거예요. 지금 화폐, 주식 붕괴, 사실상 디폴트, 원자재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물가 상승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죠. 러시아가 차단되는 바람에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그 외화 유출이 빨라지고 있고 물가 유가 급등, 미국 경제 침체, 위험자산 폭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동산, 주식, 특히 미국 나스닥 거품이 심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임금도 상승하고 있네요. 세계 복합적인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원자재 폭등, 중국 경제 급락, 그 다음에 공급 혼란,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 이게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슈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 압구정동 쪽. 그리고 이게 지금 연장됐죠. 규제를 풀어줄 줄 알았더니 안 풀어주잖아요. 왜? 이거 연장 안 하면 여기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조금 잠잠해질 것 같아요. 항상 강남 재건축 불씨를 살려놓으면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여름만 되면 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기 전에 싹을 밟아버리는 건 잘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가 이제 겨울에 좀 빠졌잖아요. 그러면 7, 8월 달에 엄청 뛴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가만히 있다가 6월, 7월, 8월 달에 그때사 규제 정책을 쓴 게 잘못된 거였어요. 미리 잡아야죠. 미리.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묶였고 목동 14개 단지들 다 묶였고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네 곳은 토지거래 허가가 연장됐어요. 자,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대상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 가입 대상은 이제 이거 주택연금이 12억으로 확대됐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시가니까 한 17, 8억 거의 20억 가까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실제 금액은 이제 12억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12억까지만 줘요. 뭐 18억까지 다 해당되어 갖고 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한국 복합위기 신흥국 디폴트 보시면 지금 IMF 어때요? 물가는 4.0 그리고 성장률은 3.3에서 2.5까지 추락시켰어요. 1년 내 채무 불이행이 가능성이 높은 세계적인 국가가 어디냐?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튀니지, 가봉, 에티오피아, 앙골라, 파키스탄, 벨리즈, 잠비아, 가나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또는 남미 국가들. 자, 현금이 최고다. 지금 제가 현금 확보하라고 여러 번 노래 불렀는데 은행 어떻습니까? 55%가 급증했다고 좀 나와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누가 위험자산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누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에 누가 투자합니까? 간 크게.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도 이게 파란 게 작년이고 빨간 게 올해인데 어때요? 거의 0에서 놀고 있죠. 파란 거 이렇게 뛰었는데. 그리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지금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막 섞여 있죠. 집값 폭락 제도일까요? 예전에 2007년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적었어요. 지금 이번에 거래량이 많은데 줄어들고 있죠. 자, 경부 라인 볼까요? 인천,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대구, 부산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은 0이 지금 몇 주간 지속되고 있고 부산, 울산은 0.01이기 때문에 사실 보합권이죠. 전 세계 특정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붕괴가 된다. 복합적인 악재만 해도 10가지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은 시작일 뿐 결국 연쇄적인 금융 위기로 부동산과 주가 폭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